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정치권이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선관위를 출범시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일제히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의 시간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시간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2대 대선 필수 전략. 첫 번째는 탄핵의 강 건너기. 두 번째는 이재명 때리기.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난주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릴 때 배웠듯이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거의 그로기 상태,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만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금 현재 정신 상태가 이런 거의 감기 몸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주말 동안 이 당내를 통합을 하고 추스리고 또 이제 오늘로 57일 남은 대선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왔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을 끊기, 그 대신에 개별 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도 어떤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탄핵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선을 끊고 결국에 이제는 또 다른 한 전략, 선을 끊는 전략, 그래서 네. 탄핵 강을 건너는 전략, 또 하나의 전략은 결국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상수를 두고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근까지 보였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때리기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가능성 현재 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사태는 탄핵 강이 아니라 탄핵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너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결코 건너기가 너무나 힘든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성동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넋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입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내내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나 탄핵하나 겸하나 이러다가 결국은 현직 대통령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그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 그나마 탄핵 강을 조금이라도 건너고 싶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엄중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예. 반성을 전제로 해야 그나마 어떻게 보면 건너는 예. 흉내라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조금 전에 저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힘이 예. 더욱더 필패의 길로 스스로 자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염치가 있다면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염치가 정말 없게도 본인들이 성범죄와 관련되는 그 성비위와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룰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은 지금 그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그 이 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보궐선거 사실상 재보궐선거죠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과 어떤 지역 선거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는 선을 끊고 행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당에서의 어떤 그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선거와는 사뭇 논의의 다르다. 평면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을 논의를 확장시켜 가지고 결국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난 후보 나 혼자로서 그냥 독주해서 나의 그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키겠다 하는 그 어떤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려면 좀 적절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민주당은 정말 그게 정치적인 마타도를 넘어서 진짜 속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또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를 못 내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하려고 했던 독자 후보만 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무도한 그런 시도 속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그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와 보수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부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후보를 냈던 것, 그건 분명히 저는 틀리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청난 국민적인 어떤 피해랄까 그런 국가적인 어떤 손실을 그걸 만든 후보에서 당 후보를 새로 낸다라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다고 보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일단 명분상으로는 낼 만한 입장 그런 체면 이런 건 되지는 않죠.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후보는 내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염치가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이죠, 국민힘이.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책임론 속에서 이제 뭐 잠룡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정현 전 의원부터 뭐 안철수 의원 또 홍준표 시장도 14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김문수 장관은 8일 출마설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가계화까지 했다고 해요, 사무실을. 총 뭐 10명이 넘을 걸로까지 한 전망이 15명 되고 얘기도 있는데 나오고요. 네. 네. 이 당 경선이 그만큼 어떻게 전개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오리무중. 지난주도 제가 오리무중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달리 대선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르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저만큼 앞서가 있다라는 그런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잠룡이다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승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면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가 크게 봤을 때 몇 명 없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 될 수 있는 이무기가 굉장히 많은 것. 다만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비 경선 그리고 본 경선 하는 과정에서 흥행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그 속에서의 어떤 치열한 어떤 그 정책의 흐름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선에 성공할 수 있는 흥행 요소가 뭐 이른바 블락버스터로서의 어떤 흥행의 포드가 분명히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후명 아닙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어대명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고 그래서 사실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한 이후에 사실 예비 경선 없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경선으로 해서 바로 그 문재인 대표로 가버렸었지 않습니까? 후보로. 아마 비슷한 어떤 경로를 겪을 것인데 결국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치 이제 우리
페넌트 레이스를 끝나고 일찍 이제 그 코리안 시리즈에 예, 예. 나가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 플레이오프 가서 힘을 많이 소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스포트라이트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민주당보다 높다.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저렇게 서둘러서 너라도 대권 주자를 선언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김기현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패족이다. 어떻게 보면 패가, 그리고 패허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루 이틀 서둘러서 줄줄이 대권 선언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그 대선 승산도 별로 많지 않는데 예, 저렇게 뭐 우후죽순으로 서둘러서 경쟁력으로 대권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좋을 건 없다. 어떻게 보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프로야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심정으로 뭐 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예. 앞으로 그 맨 땅에 헤딩한 후보들이 이제 누가 더 좀 더 좀 경쟁력을 발휘하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하나의 좀 볼거리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결말을 모르니까 뭐 더 흥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신지호 의원은 김문수 장관 대 한동훈 전 대표 이 구도를 좀 전망을 하던데요. 신지호 전 의원의 개인적 소망이겠죠. 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리틀 윤석열이라 지금 불리우게 된 그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그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아마 그와 같은 대진표로 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것 외에도 보면은 뭐 김문수 또 한동훈 또 오세훈 원희룡 예. 굉장히 장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아까 제가 그 코리안 시리즈를 얘기했는데 코리안 시리즈는 늦 가을이지만 이건 보면은 봄에 보는 코리안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롯데 자이언츠가 4위로 올라가지고 코리안 시리즈 우승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한 국민의힘 경선 룰 속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이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그게 정치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과연 중도 표심이 그와 같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있는 후보에게 과연 표를 줄지 이런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난 이 그 한 111일간의 이 탄핵 열차 그 속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어떤 후보들에게 표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도 표심의 확장이란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심을 갈지는 사실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오히려 친윤 후보 측에 좀 더 표가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여정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변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방금 질문에 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기 대선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저는 윤심 역풍 변수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조기 대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해. 이미 사전 정치는 시작됐고 가당됐습니다. 이미 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사전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당 중진들 불러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메시지를 2번이나 내고 이거는 이번 사전 정치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어떤 형태로는 대통령 선거에도 본인이 가까운 사람, 본인은 미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고 뭔가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장담컨대 역풍이 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지지를 윤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정당도 저는 결국 역풍이 불 거라고. 그러니까 중도 이탈이 아니라 중도층이 뜨거워라고 계속 도망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라든 본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윤심 역풍 변수다라고. 그러니까 윤심이 있기는 할 건데
그게 역풍으로 불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이런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탄핵은 이미 과거 일이라고 이제 선을 긋지 않습니까? 결국 그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사실상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읽히는데요. 다만 그와 같은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얼마나 호소가 될지에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딜레마고 이 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최근에 그 탄핵된 이후에도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그런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김을 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과연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이 사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란 것이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패족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뭇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계엄령에 개몽되었다라고 할 만큼 예전에는 민주당 쪽 지지가 많았지만 요즘은 1020, 30들이 이번 그 어떤 비상계엄을 계기로 보수 측으로 많은 표심이 돌아서는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또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정말 윤 대통령과 좀 멀리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후보가 네. 있을 테고 예. 윤 대통령을 좀 더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본선을 나가려고 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결국은 당내 경선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테지만 본선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김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예.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선이나 네. 예선이나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아니 저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온 나라 대통령 지금 떠들썩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8대 0으로 탄핵을 당해. 그래서 물러난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함께 안고 가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지지가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정말 저는 그건 아닐 거고 저는 정말 그 보수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잘 되고 어떤 형태로 재건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충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연이 아니라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차별화를 해서 따로 별도로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줘도 될똥말똥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 함께 안고 간다?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함께 가서 지금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민 그 심판을 어쨌든 감당할 오늘 건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네. 전개가 될지 그것도 함께 지켜볼 일이 되겠습니다. 네, 단합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좀 산을 넘어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9일 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죠. 출마 장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는 메시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른바 소년공으로서 어릴 때 일했던 그 공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서사를 최대한 네. 극대화시켰던 그런 연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도와 어떻게 보면 우파까지 호소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비밀로 붙일 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용산 앞이든 아니면은 광화문이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퍼포먼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재명 표 기본 어떤 시리즈, 기본 소득이라든가 기본 사회라든가 대동사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포장을 하면서 목살이즘이 아닌 이젠 잘살이즘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키워드를 새로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와서 뭔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플러스 알파된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는 무관하게 일단 두 가지 슬로건을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나는 우선 내란 세력 단죄와 네.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말하자면 메시지를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텐데 사실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남아있는 상태, 이 부분에 정산하는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통합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사실은 아젠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하는 거 대선 후보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고 옳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그게 자칫 과도할 경우는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떻게 운영 우묘를 잘 발휘해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예. 앞으로 중도층을 흡수하는 중요한 저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뭐 어대명, 어후명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표고, 근데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더 누가 또 출마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고 항상 그 모든 거는 결심 전에 징후들이 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얼마 전에 단식도 하고 이제 나오는 뜻을 굳혔구나. 단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흠집 내기를 하지 말고 좀 정책 토론을 해서 좀 붐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뭐 차기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여기에서 또 인지도를 더 확보하고 뭐 다른 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착각 속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혹시라도. 웃으시면 안 돼요, 김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은 저는 뭐 다양한 분이 나와서 최대한 많이 정책적인 나오잖아요. 흥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다른 이제 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러리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그 민주당 당 대표 선거할 때 실제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냐 예. 이 어대명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예 그냥 추대하자, 어차피 없는 거 당 대표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막판에 지금 이 김두관 전 의원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나 한번 같이 한번 붙어보자 했고 결국 1차 매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2차 매치를 지금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 김대중 대통령 아마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이 당 대표가 됐던 제 기억에 77.7%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누가 나와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정도 내지 그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그보다 당대표 선거에보다 더 높은 확률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삼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몸을 푸는 듯 아닌 듯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의 어떤 예. 미래가 있을까? 사실 활발한 어떤 의사소통이 있고 활발한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창발적인 어떤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일극체조로 해서 대권 후보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당이란 말씀에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일단 뭐 이재명 대세론이 뭐 당분간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질주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협적으로 경쟁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경쟁자는 저는 이재명 본인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앞으로 예. 어느 정도 겸손하고 또 통합된 모습을 보여서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 민심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게 본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이제 겸손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일 것 같고 저기 거론된 후보 중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한 후보는 대선에 처음 출마할 할까라고 했던 이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많은 잠재적 변수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과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하에서 뛰어들지 이 부분이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고 예. 그리고 이 4명의 김씨 외에 사실은 오늘 아침과 어제부터 지금 YTN에 상당히 자막에 나왔던데 저는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변수가 본인한테 대권적 의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SNS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통합론을 내세우고 또 경제 실력론 이런 걸 내세울 경우에 의외의 약간 그 다크호스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미리 제가 한번 짐작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의 탄탄대로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는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야를 네.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용어가 참 생각나는 것도 잘 없는데 어쨌든 구야권 민주당하고 이제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비명계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거를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100%뭐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 이런 걸로 이제 하는 방식. 어떻게 될까요? 그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그 전 야권 과정 결국 그 경선 오픈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뭐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대명, 어후명인데 예. 굳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당 쪽 사람들과 뭔가 엮이려고 할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어떤 그 정책 행보에 봤을 때는 독자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그 조국 전 대표가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유죄 확정에 대해서 교도소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그 야권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겠지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을 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그 대권 후보가 나올 것이며 거기에 후보가 나왔다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올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그 DJP 연합을 했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YS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간다라고 하면서 3당 합당을 했던 그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서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뭐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중도 보수 쪽에 있는 그런 이낙연 전 그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떤 그 대선에 본선에 갈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합종 연행 저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마이웨이로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한 70% 정도 봅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여전히 에브리바디 웨이 왜 중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젊은 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이벤트 메이킹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과감하게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한 저는 20-30%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조기 대선 바람 속에요. 지난 주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또 하자고 제안까지 했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반대의 뜻을 보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찬성을 보인 것 같아요. 올벗 이재명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개헌을 하느냐라고 해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의 드라이브를 건 반면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아니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특히 개헌했을 때에 개헌에 대해서 떨떠름했다가 오늘 어제 늦게 개헌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대철 헌정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이재명 대표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현재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 황제적 거대 야당 이에 따르는 폐해를 고침으로써 87체제를 정말 7공화국 체제로 바꾸자는 그게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성헌법을 연성으로 바꾸자. 경성헌법은 뭐냐?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해놓은 것이 경성헌법이고 연성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와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민 투표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180석으로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헌법 개정과 관련되는 국민 투표 이런 것도 빼버리고 민주당 스스로 개헌을 해서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헌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이 아니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경성 개헌하고 연성 개헌. 경성헌법, 연성헌법. 그게 내용을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법은 다 헌법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절차를 어렵게 해뒀느냐 아니면 법률과 동일하게 해뒀느냐 이것이 경성헌법, 연성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법률이야 국회에서 진짜 과반수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를 하고 그거를 국민투표에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를 돼야 개정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성헌법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헌법을 일반 법률을 고치는 절차하고 똑같이 고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못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관한 어떤 의지가 정말 확고하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니고 그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헌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갈 수 있으면서 상당히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헌법을 고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자. 그렇죠.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그냥 바꿔가지고 헌법을 알겠습니다. 법률이 바꾸는 식으로 해서 쉽게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였을 때는 어느 정도 개헌 필요성을 좀 동의를 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뭐 국무총리를 국회가 뽑자든지.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점수를 두지 않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20년 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지럽거나 복잡할 때 누군가 권력자가 힘들 때는 반드시 개헌론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으로는 87년 체제 바꿔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정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된 합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시점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선이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개헌을 하지 않고 제도나 법률 안으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얼마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합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와서 개헌이라든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함께 합의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애당초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익한 공론으로 그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단 개헌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개헌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 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방법 하나인데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이 임기 초반에 본인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스스로 내려놓고 개헌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예. 그 외에 이후에 이렇게 복잡할 때는 개헌이라는 건 애당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무익하고. 우원식 의장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면 이건 개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그 우원식 의장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개헌을 하자는 건데 내란 종식을 먼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내란 종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해왔던 건 별개로 저는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저는 정리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불과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본인이 사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조에 있던 많은 세력들이 지금도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민주화, 뭐 법치주의라는 뭐 이런 공화주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짧지만 강하게 굵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 헌재에서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 문제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형사재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는 예. 척결. 예. 내란 내란 종식. 종식이요. 예. 네. 최 변호사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네. 짧게 라고 이제 드릴게요. 결국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단 없는 적폐청산 그 모델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닙니까? 탄핵되고 파면돼 가지고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란이네 뭐네 하는 것은 이제 사법 절차에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거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권을 가졌을 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 과제로 사실상 그 자유보수 우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통해서 계속 압박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부분은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법은 법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이지 맞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뚝시키는 이 전략은 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서 지금 온 나라가 말이죠 4개월 동안에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제는 그만 뚝 그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는 저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정말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기 앞에 양당의 이야기 좀 셈법들 들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